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지금 9월 17일, 오늘 미국 옵션 만기일인데요. 미국 옵션 만기일이 우리나라처럼 뭐 두 번째 주 목요일이 아니라 세 번째 주 목요일부터 다음날 이길 시초가까지 계산되는 그런 방식으로 옵션 만기일이 거래가 됩니다. 사실 뭐 이것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손정이 소프트뱅크의 뭐 기술주들 옵션 만기를 앞두고서 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기사가 있었죠. 제가 오늘 주식시장 마감 국내에서 잠깐 위험 지표나 여러 가지들을 좀 전략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국내 시장이 뭐 연준의 파월 의장이 경제가 여전히 좀 안 좋다, 뭐 이런 발언, 이런 것들이 아시아 증시를 흔들었다, 이런 기사들, 뭐 조정 받을 때 되니까 조정 받은 거고, 가격 조정 나올 때 됐으니까 된 거지, 기사는 다 뭐 무슨 이유를 붙여서라도 붙이면은 붙일 수 있다라는 말도 드렸는데, 그 지금 소프트뱅크와 손정이 그 관련된 옵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결국에는 시장은요, 뉴스에 너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뭐 주식으로 치면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기본적인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뭐 지금 성장주들이 그런 펀더멘탈을 계산할 수 있냐,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성장주와 가치주를 볼 때 가치주는 펀더멘탈을 보는 게 맞지만, 성장주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성장성을 먼저 보고 그 이후에 펀더멘탈을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맥락이 다른 거죠.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되는 거고, 그죠? 지금의 뭐 전기차나 뭐 수소차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이 나오는 구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유럽만 해도 2030년부터 디젤차를 경유 차량이 못 나오잖아요. 그 각 국가별로 런드수는 다른데, 디젤차가 안 되면 결국에 차는 다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로 바뀔 거고요. 휘발유를 쓰는 차는 있을 수는 있겠죠. 뭐 마력이나 뭐 파워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은. 근데 그동안에 또 앞으로 10년, 2020년이니까 2030년까지 10년 동안 기술 개발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겠습니까? 뭐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테슬라의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를 통해 가지고 달나라에 2027년인가요? 25년인가? 화성이죠. 달나라가 아니라 지구인들 가서 살게 하겠다까지 목표를 세웠는데, 이제는 예전에 뭐 TV에서 80년대 백투더퓨처 세대가 이 방송을 보시면은 있으신 분도 있고 더 오래되신 분도 있고, 저는 백투더퓨처 세대인데, 그런 시대가 점점 빨리 다가오고 있어요. 과거에 20년의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면 지금은 10년, 그리고 그거보다 더 빠른 5년, 점점 축소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어떤 옛날 생각이나 어떤 선입견, 그리고 PR, PBR에 갇혀서 기업들을 너무 보려고 하는 것들, 기본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모든 기업에 그걸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서는 주식시장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생물입니다. 생물. 저희도 인간도 생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그 생물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좀 서두가 길었는데, 하여튼 주식은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스닥 폭락, 제목 이렇게 썼는데 폭락이라고 쓰고 싶지는 않았는데, 너무나도 주변에서 나스닥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제 끝이야, 막 뭐 테슬라, 뭐 엔비디아, 아마존 다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난주에 좀 안 좋았죠, 한 주간. 근데 여기 제가 작게 엔비디아,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YTD라고 표현하는데, 이열 툴 데이트죠. 112%, 66%, 52%, 49%. 지금의 나스닥을 구성하는 종목들, 그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그죠? 여기 테슬라는 지금 그 S&P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저 편입 못했으니까 테슬라 안 적었습니다, 일부러. 테슬라가 들어갔으면 아마 엔비디아보다 더 높을 거고, 어쨌든 이 수익률이 뭐냐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어 투 데이트 여태까지, 오늘
지금 장이 이제 미국 장이 10시 반이 넘었으니까 개장했는데요. 어제까지의 종가에 대한 수익률입니다. 야, 어마어마하죠. 기술주도 뭐 폭락했다고 했는데 연초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직도 거의 50% 이상 수익이에요. 그죠?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나스닥 좀 전에 캡처했어요. 제가 실시간도 보여드릴 건데 2.22% 어떻게 투투투에 캡처가 됐네요. 운이 좋았습니다. 11,013. 지난번에 제가 나스닥 하락할 때 이 60일선 지금 보면 60일 이동평균선 이거는 선물 지수라서 나스닥 지수랑은 좀 지수가 괴리가 있습니다. 근데 실시간은 선물 지수가 보기 편해서 선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60일선을 계속 지지했어요. 오늘은 지금 깼었는데 아마 종가는 저는 꼬리 달고 올라갈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결국에는 뭐 정말 여기서 더 깨지면 연준이 나설 거라고 또 보고 있고요. 자, 다음 장 볼게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S&P 500 기업의 YTD예요. Year to Date 퍼포먼스. 아까 나스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술주들은 나스닥에도 편입되어 있고 S&P에는 500개 기업이지. 이게 500개 기업인데 여기 보세요. JP모건, 뭐 바클레이즈, 시티그룹 다 빨간색이잖아요. 올해 연초부터 해서 이 은행주들 다 마이너스예요. 그죠? 지금 좋았던 것들은 거의 다 기술주 쪽이 좋았습니다. 헬스케어 좀 좋았고 엔비디아 여기 있네요. 작게. 이게 이 네모 박스는 시가총액을 그 의미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시가총액이 큰 걸수록 네모칸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자 HTS 볼게요. 일단은 여기 지금 미니 S&P 500 기업, 미니 나스닥, 미니 다우가 있는데 다우가 상대적으로 지금 강해요. 경기 민감주들이 기술주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가치주들이 빛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서 다우가 조금 요새 강한 편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40일선 이동평균에서 60일까지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인데 어쨌든 그 지금 보면은 주봉으로 보면 다우는 지난번 고점은 아직 못 넘어갔죠. 그죠? 2월 올해 코로나 터지기 2월의 고점은 못 넘어갔어요. 하지만 나스닥은 신고가를 이미 냈죠. 코로나 전에. 이거 선물로 봐서 그랬습니다. 그 원래 한 이 정도인데 S&P 500도 넘어갔다가 조정을 받는 거고 나스닥 지금 선물지수 1.37% 정도 빠지고 있네요. 60일선 밑꼬리 달고 회복하고 있죠. 뭐 종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 좀 밀려서 끝날 수도 있지만 한 뭐 2, 3일 내로 다음 주에 다시 회복할 거라고 본다. 그래서 요거를 가격 조정이라고 하면은 요 구간을 이 지금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변동성을 이기는 전략이라고 제목을 줬는데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사실 영상을 추가로 더 찍었습니다. 일단은 구글에서요 프레드라고 치면은 요 프레드 리저브 이코노믹 데이터라고 연준에서 이코노믹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M2 스탁 머니 M2 머니 스탁이죠. 강의의 통화량 연준이 돈 푼 내용이에요. 1년치 볼까요? 코로나 이후에 돈을 급격하게 더 풀어서 엄청나게 늘었죠. 5년, 10년 봐도 연준은 계속 돈을 풀었습니다. 맥스. 금융위기 이후부터 예전에 뭐 80년대, 90년대 돈을 일시적으로 조금 줄인 적은 있을지 몰라도 계속 돈을 풀었어요. 근데 그게 이 가파르게 언제 늘어났죠? 이 그래프의 약간 기울기를 보면 이 코로나가 대박인 거예요. 돈 푸는 거에 대해서 시중의 통화에 대해서 정말로 돈을 기가 막히게 많이 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얼마 전에 제가 다른 영상 AIT 제 영상 안 보신 분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물가를 보는 거를 뭐였죠? 10-year break even. 이 공식도 왜 브레이크 이븐 이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물가 상승률을 의미하는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그건 자세히 설명 안 드릴 거고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1.68레벨이죠. 이거 지금 2레벨 뭐 10년치 볼까요? 지금 2.5까지 간 적이 몇 번 있었지만 2레벨 이상을 가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통화정책을 써서 내렸습니다. 내리고
코로나 때 급격하게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지금 그러면서 다시 정상점으로 올라왔어요. 그 전에 1.68. 이 연준이 물가 목표를 원래 2%로 책정을 했죠. 목표를 2012년 버냉키 이후에 이때부터. 근데 지금 평균 물가 목표제 2.5%를 책정한 건 아니고 뭐 평균 물가를 뭐 10년치를 놨을 때 평균 2 넘을까요? 안 넘겠죠. 근데 그거를 용인하겠다는 거예요. 평균. 그죠? 10년을 넣을지 5년을 넣을지 모르지만. 자, 이게 프레드 보는 사이트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이제 변동성을 이기는 전략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물론 근데 저만의 기준입니다. 사람마다 애널리스트고 그리고 개투마다 잘하시는 분들 고수인 분들 다 보는 지표가 달라요. 근데 지금의 시장에 이런 유동성 장세와 저금리 시대가 계속하고 연준이 어저께죠. 오늘 새벽에 끝난 연준의 회의에서 발표한 그런 정책들을 기반으로 볼게요. 2023년까지 앞으로 저금리를 가겠다. 제로금리 유지하겠다인데 그것도 확정된 건 아니에요. 결국 완전 고용이 오면은 평균 물가가 2.2% 이상이면은 축소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식시장 어려워질 수 있죠. 돈 주고 시려면 근데 8월에 지금 8.4예요. 2020년 어거스트. 이게 왜 8월이냐 9월인데 지금 이게 그 매월 첫째 주에 지난달 거에 대한 실업률이 나와요. 금요일날 이제 10월 달이면 9월 실업률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코로나 때 14%까지 갔었고요. 완전 고용은 4% 언더입니다. 왜 4% 언더냐? 뭐 18세 이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다 그 고용에서 빼야 되죠. 그래서 자연 실업률 발생하는 거 빼면은 대략 실업률 4% 언더면 충분히 완전 고용을 이룬다. 이게 4% 언더로 내려가면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시그널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물가 상승률 10year break 인플레이션 레이트 지금 1.68 레벨 9월 16일 날 이게 2% 가도 금리 안 올리겠죠? 왜냐? 평균 물가 목표제 2% 이상 용인할 수 있어. 파월 의장이 말했죠. 잭슨 홀 미팅 때 말했고 어제 연준 회의에서 이틀간 진행한 연준 회의에서 이거를 용인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버퍼가 여유가 생긴 거예요. 여기 이 네모 박스 안에 상단이 2.2로 나와 있는데 여기를 가서도 몇 달을 가도 평균치로 치면은 2%뭐 언더가 되니까 2.5% 정도 지금 뭐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근데 평균 기간이 10년을 올지 5년을 올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인플레이션이 나오길 바라면서 어느 정도는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길 바라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하이힐드 스프레드 지수예요.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 지수는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트리플 B 플러스 이하 채권, 즉 신용등급이 안 좋은 회사채라고 보면 돼요. 일드 스프레드는 뭐죠? 회사채와 미국채의 수익률. 미국채는 대표적인 전 세계에서 안전자산입니다. 코로나 때 보십시오. 하이힐드 스프레드 올라갔죠. 미국 뭐 회사채 수익률이 올라갔죠. 수익률이 올라간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고 그만큼 채권을 뭐 사려는 사람이 없는 거죠. 위험하니까. 그럴 경우 미국채는 수익률이 어떻게 되죠? 내려갑니다. 왜냐? 국채를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리니까. 그거에 대한 스프레드가 이 하이드 스프레드 지수예요. 이게 올라가면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5레벨. 이게 좀 더 안정되려면 한 4레벨 이하 3 정도 오면 안전한 건데 어쨌든 코로나 이후엔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에서 8 이상 지금 여기에서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위험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죠.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빅스라고 불리고 공포 지수라고 불립니다. 지금 28레벨 정도에 오늘 좀 지금 미국 선물 하락하면서 근데 많이는 안 오르죠. 그 9월 15일 대비 28레벨이면 아직까지 쏠쏠하다고 보는데 코로나 때 이후에 역시 우양한다고 봐요. 얘도 근데 지금 오늘 제 한국 주식 마감 분석 보시면은 한국의 변동성 지수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한국의 변동성 지수가 좀 더 안정적이에요. 근데 미국의 변동성 지수 빅수가 같이 올라가면 걔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한국 증시도 같이 조정받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양하고 있고 얘가 20레벨 정도 내려오면 또 잠깐 튀고 또 잠깐 튀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안정화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미국 연준의 중앙은행이 M2 머니스탁 강의의 통화, 유동성을 늘려도 디플레이션을 못 막는다. 이 표현을 굳이 쓴 이유는 유동성은 계속 풀 거고 뭐 ECB, BOJ, 유럽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전 세계의 기축통화인 중앙은행들이 돈을 연준처럼 계속 엄청나게 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확대를 엄청 많이 하고 있고, 근데 디플레이션 못 막는다. 연준의 디플레이션 막으려고 지금 디플레이션 파이터로 들어간 거죠. 자, 여기서 이 통화정책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상당히 일어날 때까지 2년 이상, 길면 5년까지도 통화량을 계속 늘리겠다고 한 겁니다. 이걸 줄일 의도가 없어요. 그 기간에 주가는 더 올라가겠죠. 왜? 통화가 엄청 풀리고 돈이 풀리니까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제롬 파월 현행 의장이 지속적으로 너무 낮은 물가는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연간 물가가 2% 상승하더라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게 AIT 정책이죠. 이게 평균 물가 목표제입니다. 한국어로 하면은. 자, 근데 물가가 그럼 안 오르는 게 오르는 게 나쁜 거냐? 아니 좋은 거냐? 그냥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안 오르니까 그 상품의 가격이 안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임금도 안 오르죠? 그러면은 물가가 낮으면 어떤 물건을 더 양을 살 수가 있죠. 인플레이션이 안 나오면. 오늘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안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물건을 살 필요도 없고 휴대폰이 안 오른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 사도 되고 1년 뒤에 사도 되고 사람들이 수요가 없어요. 수요가. 소비도 안 할 거예요. 그럼 기업들도 수요가 없으니까 생산과 설비 투자 하지 않을 거고 뭐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수요가 없으면 반도체도 안 살 거고 휴대폰도 안 살 거고 그럼 기업이 생산 안 하고 캐파 증설도 안 하고 물가 하락 장기 저물가가 이런 경기 침체를 가져옵니다. 노동시장의 왜곡도 심해지죠. 저금리니까 빚을 내서 주식과 부동산에 돈을 벌 수 있는데 임금 노동자가 임금도 안 오르는데 열심히 일할 생각도 안 하고 취업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수요가 없고 상품 가격 내려가고 계속 악순환인 거죠. 그게 바로 디플레이션인데 이렇게 돈을 풀었는데 사람들은 소비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지금 저축은 하고 소비는 안 늘어났고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 1929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시대 사셨던 분이 이 방송을 볼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 살아계신 분이 좀 있으시겠죠? 대공황이었습니다. 미국 대공황. 그때가 부채 디플레이션이 시작했었어요. 다시 한번 말하면 상품 가격이 하락해서 담보 가치가 같이 하락했고 은행의 마진콜이 이어졌고 그런 부채 청산을 위해서 자산의 투매가 나타나고 또 연속적으로 자산 가격이 폭락했고 계속 연쇄적으로 부도나고 그러면서 경기 대공황이 온 겁니다. 세계 대공황이 미국 빨 공황이 전 세계로 갔죠. 그래서 그 지금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통화를 증가해도 일어나지 않는지 전통 경제학자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주로 경제학의 통화 이론이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죠. 통화를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물가가 오르기는커녕 더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 되는 그런 판이에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플레이션 파이터로 연준이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많은 걸 설명드리고 싶지만 이 정도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보고요. 자 이제 결론 내드릴게요. 저금리, 완전고용, 유동성, 빅스 등 위험지표, 주단위, 체크, 습관화, 프레드 사이트 구글에서 검색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단기 조정에 흔들리지 말 것. 오늘 코스피 코스닥 떨어졌어요. 아 힘들어. 아 미칠 것 같아. 아 죽을 것 같아. 어제 주식 사신 분이겠죠. 아까 보여드렸지만 미국 올해 초에 사신 분들은 걱정 없죠. 그죠? 장기적인 투자 하지 말래매 저는 하지 말라고 한 적 없고 목표 수익률 정해라고 하면 된다고 했고요. 단기적으로 단타 절대 하시면 돈 못 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분은 제 방송 보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들만의 그 룰이 있어요. 근데 단타 10번 성공해도 한 번이면 또 까먹는 게 저는 단타라고 제 경험상 제가 단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달러 약세죠. 지금 정책이 미국발 선진 시장보다 이머징의 매력. 오늘 원화가 1170원 초반에 끝났고 위안화도 지금 강세로 가고 있어요. 달러가 약세면 원화, 위안화 강세죠.
그죠? 스틸 성장주 매력 이렇게 적었는데 여전히 성장주 매력이고 플러스 실적주 좋고 가장 중요한 건 주식 분석하는 남자 채널 구독하시고 공부하시고 저랑 같이 캐시 이즈 트래시입니다. 현금은 쓰레기 네이드 하려고 말했죠. 중요합니다. 다 설명했네요. 어쨌든 다시 처음으로 가면 YTD 수익이 이렇게 좋고 국내 주식 어떻습니까? 코스피 코스닥 코로나 터지기 이전보다 지수는 더 올라갔고 종목은 코로나 때보다 3배, 4배, 5배 뭐 오른 종목은 수두룩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그 가격에서 보면은 2배 이상 오르는 종목들 또 수두룩합니다. 그죠? 결국에는 장기 투자가 답이라는 게 아니죠. 투자는 정말 좋은 기업을 쌀 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비싸더라도 더 올라갈 모멘텀이 있으면 비싸도 살 수는 있는 거고 ST팜을 제가 방송한 날 저도 그렇게 계약건이 떠서 오를 줄 몰랐죠. 어제였죠. 근데 어제 장중에 상한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상한가에 25%에 사서 30%에 팔려고 단타하신 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제 방송을 꼭 보서가 아니라 좋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단타라 하려고 했는데 25%에서 밀려서 종가는 15%에 끝나니까 10%가 밀렸는데 오늘 또 빠졌어요. 근데 신용으로 샀어. 못 버텨요.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못 버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기업의 내용에 충실하고 그리고 단타를 좀 지양하고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거 공모주에서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좀 주식 투자주 여유 있게 공부해가면서 하시면 아무리 변동성이 나와도 시장 환경이 매크로가 깨지지 않으면은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이런 것들 언제나 환영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이 방송을 찍는 동안 나스닥의 변동성이 계속 위아래가 하겠지만 내일 아침 일어나서 체크하시면서 이 방송 보시면서 위안을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으로 60일선 깨져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결국 기간 조정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감사합니다.